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오늘 데일리 디펜스는 세계 각국의 주요 군사안보 소식들을 종합한 인텔리전스 브리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전해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하고 있다, 그 교전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북한군이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군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유인 매복전에 걸려서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인 뉴스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인텔리전스 브리핑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론 머스크가 뉴욕 비공개 장소에서 주 유엔 이란 대사와 1시간가량 비밀 회동을 갖고 평화,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2명의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남에게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머스크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가 2명이면, 특히나 그 리더들이 서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에 대한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더그 콜린스 미 공군 예비역 대령을 재향군인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지금 장관급 인사의 대부분 예비역 연관 장교들이 앉고 있죠. 장성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데, 이 콜린스 대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충성파로 알려져 있고요. 또 기독교 군종 장교입니다. 지금도 공군 예비군에서 군종 장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경선 기간부터 계속 강조하던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해외 정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마라라고를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예방했습니다. 자유에 관한 메시지를 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 보이죠. 밀레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을 맴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선언을 시작했다. 지금은 다른 유형의 유령이 세계를 휘젓고 있다. 바로 자유의 정신이다. 아르헨티나가 좌파들이 굉장히 오래 득세를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밀레이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처럼 한동안 세계를 휩쓸었던 이 좌파 세력들이 곳곳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죠. 좌파의 매운맛을 본 국민들이 이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지도자를 뽑기 시작했다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 저항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당장 우리 주류 언론만 하더라도 이 밀레이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죠? 극우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자유, 시장경제,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외치는 정치 지도자들을 극우라고 부릅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자유주의 정신, 이것이 다시 한번 세계를 휩쓸어서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망령을 하루속히 소멸시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신임 국방장관이 헤즈볼라 무장해제와 리타니강 이북 축출이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하요미, 트럼프 팀이 이란 정권 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것은 테헤란 정부와 반이스라엘 세력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모두 실패했고 기적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근원적인 위협인 이란의 하메네이 체제를 레짐 체인지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은 예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집권하게 되면 그러한 계획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보도의 요지인데요. 최근에 khomeini 혁명으로 축출됐던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남은 왕세자가 계속해서 대외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인 것 같은데, 부디 이란에서도 독재 체제가 축출되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이맘이 프랑스가 2050년에는 무슬림이 프랑스인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 군대가 프랑스를 정복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다 라고 발언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
출산율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하던 간에 자신들의 종교나 관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폐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샤리아법을 만들어서 마치 해방구처럼 만들어서 놀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유럽 정세를 전해드렸지만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각국이 똘레랑스라고 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유럽에는 무슬림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중국인, 조선족 문제가 있죠. 중국인 이주자 그리고 조선족 이주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조선족 자치구에 조선족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족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그 세력을 확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한국 문화에 융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직은 한국인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지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겁니다.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도 이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추가적인 이민 차단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가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라리자니 장군을 특사로 시리아에 파견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 회동하고 지원을 논의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강도 대이란 정책에 대한 공동전선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시설 인근에 대한 폭격을 삼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공군기지, 특히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흐메이민 공군기지 주변에 대해서 공습을 실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타르투스 해군기지나 흐메이민 공군기지 주변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시설에 대한 공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러시아군의 수호위 전투기도 있고요. S-400도 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못하고 있죠. 일단 할 능력이 되지 않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국 전투기를 요격하면 그 상대가 러시아라 할지라도 받아치는 나라죠.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측 수석 대표였던 터너 조이 제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공산주의자들에게 먹히는 대화는 힘뿐이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갖추고 또 강경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 깡패 국가인 러시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폴란드 총리가 영국, 프랑스, 나토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레짐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 이 3개국이 중심이 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호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건데 폴란드 전임 총리하고 다르게 지금 투스크 총리는 친독성형이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과거에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유럽군을 만들자,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맡아야 된다, 미국하고는 좀 거리를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가 본격화되면 유럽 독자적인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전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미군이 대규모 사령부 개편을 앞두고 사령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km 떨어져 있는 현재 주둔지 말고 도쿄 한복판에 있는 통합 막류관부 3km 옆에 부지를 점 찍어두고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로퐁기 지역에 있는 프레스센터입니다. 이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참 바로 옆에 있었던 미 8군 사령부 구태여 평택으로 옮겼죠. 그리고 굉장히 물리적인 거리가 벌어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이곳을 전구사령부급으로 격상한 다음에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미일 연합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방위성 통합막류관부 바로 옆에 사령부를 이전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일 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 당국자들이 좀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11월 15일 오전 기준으로 발표한 전과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 1,520명을 사살했고요. 전차와 장갑차는 각각 11대와 21대 격파했습니다. 차량은 77대를 격파했고요. 특수장비는 16대를 파괴했고 야포는 어제보다 좀 많이 줄었네요. 20문을 파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투 건수는 어제보다 23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요 전선에서 적을 격퇴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저희가
쿠피안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일부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러시아군을 격퇴했고 쿠피안스크 전역에 대한 상황을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국방부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메로프 장관의 발언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선 쿠라코베 방면에 민간인 소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방어선을 조정하고 있는데 척파러시가 도식한 이 상황도를 보면 지금 여러 지역에서 뒤로 병력과 장비를 물리고 있는 장면이 식별이 되죠. 러시아군의 진격이 굉장히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전진하면서 이 마을과 도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포격이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선을 조정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크림스크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크림스크 공군기지는 크라스노다르 지역, 그러니까 아조프의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여러 대의 드론이 내습을 했고 지대공 미사일로는 요격을 하지 못했고 공군기지 근처까지 접근한 드론들을 대공포로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이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실종자 6천여 명의 시신을 안매장하는 장면이 내부 근로자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스니즈네라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장소인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하얗게 선 같은 것들이 보이고 땅을 파고 있는 굴삭기도 보이죠. 실종자로 처리된 약 6천여 명의 시신을 이곳에서 그냥 묻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전국 각지에 유사시에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시신들을 이런 식으로 매장해라 라는 매뉴얼을 배포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사자로 분류된 사람 말고 실종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안 매장하는 걸 보면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군 사망자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갑니다. 러시아 검찰이 부하를 감금하고 급여를 갈취하던 지휘관을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오몬이 직접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17명의 부하들을 가축, 개를 가두는 철장 안에 가둬놓고 모진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십여 명의 부하 앞으로 나오는 각종 임금과 수당들을 자기가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갈취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러시아 검찰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부대로 공격을 했고요. 격렬한 교전 끝에 이 지휘관을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여러 러시아군을 사살을 하고 17명 감금되어 있는 이 러시아 군인들을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자기 부하들을 갈취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는데 러시아군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이런 지휘관을 체포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친러 게릴라 활동을 하던 2명의 내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의 비축량을 보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죠. 미국이 610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10분의 1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토로를 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프레지던셜 스로다운으로 미국의 인벤토리에서 장비와 물자를 꺼내서 주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610억 달러 예산을 이용해서 신규 물자를 발주해서 미군 인벤토리를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10대의 장갑차를 줬으면 치장 물자에서 10대를 빼주고 그리고 미군은 20대 정도의 신형 장갑차를 구매하는 데 예산을 썼기 때문에 610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사실 최대 수혜자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미군이었죠. 미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예전처럼 활발한 무기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필요할 경우에 자포리자 원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직원들을 추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지원이 끊어질 경우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는데 러시아가 이곳에서 IAEA 직원들을 전부 퇴출을 시키고 지금 자포리자 원전에 있는 원자로들이 전부 콜드 셧다운 상태인데 이 셧다운 상태를 풀어서 멜트다운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병력은 다 빼놓고 원자로를 과열시켜서 폭발시키면 이 주변이 말 그대로 방사능 오염지대가 되겠죠. 러시아의 이런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피해서 핵테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러시아를 뜯어 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상당수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러시아군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 쿠르스크 돌출부 북쪽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도 우크라이나군에 거의 손실을 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괴멸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배속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전선 북부의 러시아군 부대가 무대포 돌격전을 벌이다가 우크라이나군 유인 매복전에 걸려 전멸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물이나 지형에 대한 분석 없이 그야말로 무지성으로 돌격하다가 당했는데 사상자 중에 북한군이 얼마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돌출부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대급 기계화 공세를 유인 매복 전술로 격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현지 시각 11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전투는 11월 13일 우크라이나군 제95 공중강습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말라야 로크냐 마을 북쪽에서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군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 병력은 포크랩키 마을에서 기계화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말라야 로크냐 마을로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오를로우카, 노바야 소로치나, 스타라야 소로치나, 니콜라이우카 마을을 통과해 단숨에 말라야 로크냐 마을에 접근했는데요. 무려 6km가 넘는 거리를 쾌속 진군했던 이 돌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함정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로는 하천을 끼고 있어 주변 지형보다 낮은 골짜기였는데요. 러시아군 진격로 양쪽 언덕에 매복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 퇴로에 지뢰를 살포하고 돌파에 들어온 러시아군을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각 마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장갑차에 탑승했던 보병들을 하차시켜 마을마다 분산 배치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장갑차와 보병이 분리돼 길게 늘어서 있는 러시아 병력들을 차례차례 각계격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이 6km에 달하는 돌파 구간에 갇혀 각계격파당하자 러시아군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추가 병력을 보냈는데요. 이들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드론 공격에 모두 제압당해 러시아군은 30여 대 이상의 전차와 장갑차를 상실했습니다. 말라야 로크냐 방면에서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 포위돼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를 풀기 위해 서쪽에서 공수군 병력을 투입해 젤레니슐라우 지역에서 측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전에 자리를 잡고 매복 중이던 제47 기계화여단의 브래들리 장갑차 요격을 받아 모두 격퇴됐습니다. 이번 공격 실패로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은 약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는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단일 전투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 부대가 북한군이 대거 배속된 부대라는 점인데요. 과연 교전 지역에서 북한군 유해가 발견될지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분석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자, 미군 격언 중에 우스갯소리죠. 미군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매복이 있다는 얘기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러시아군은 이것을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월 13일 쿠르스크 전선의 부대 배치 및 전투 상황도인데요. 공격은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포그랩키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말라야 로크냐까지 6km가 넘는 지역을 순식간에 돌파해 들어왔는데 사실 이 지역은 이 810여단이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던 지역이었죠. 교전이 그렇게 격렬했던 지역인데 6km나 그렇게 뻥 뚫고 나가면서 이곳에 매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지휘관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810여단은 장갑차들을 동원해서 돌파를 시도했고요. 이렇게 종심 깊숙하게 쑥 들어와서 말라야 로크냐 마을까지 접근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뢰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지도는 11월 13일에 교전이 벌어졌던 전장의 지형도입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러시아군의 진격로, 파란색이죠.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인데 양측에는 이 가장 낮은 지대와 100m 정도 차이가 나는 언덕들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계곡으로 러시아군이 들어온 건데 이 양 사이드에 우크라이나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러시아군이 6km에 걸쳐서 길게 늘어서니까 여기에 드론을 보내서 이 러시아군의 기동로상에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돌파에 들어온 러시아군이 이 말라야 로크냐 지역의 주력 부대가 전부 모여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각 마을, 즉 지나갔던 4개 마을에 장갑차에 타고 있었던 병력들을 하차해서 이 마을을 장악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장갑차에 타고 있는 보병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보전협동, 전차 장갑차 보병이 함께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병협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병과 장갑차를 따로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가 됐고요. 이 보병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나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이 6km에 걸쳐서 대대급 병력이 분산되어 있던 덕에 95 공중강습여단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들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군이 털리고 있으니까 후방에 있는 810 해군 육전여단 본대에서 무전을 들었겠죠. 그리고 구원 부대를 보냈는데 이 6km 정도의 돌파구라면은 이 돌파구 좌우는 물론이고 후방 지역에도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있겠죠. 포탄의 사거리가 보통 20에서 30km 정도 나가니까 이 포병으로 러시아군 증원 부대를 차단을 했고요. 여기에 드론을 투입해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6km 돌파구 안에 들어왔던 러시아군 병력 대부분은 괴멸당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서 30여 대 정도의 차량이 파괴가 됐고요. 30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810 해군 육전여단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서쪽 측면에서 러시아군 공수군이 구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쪽 측면, 우크라이나군의 제17 중기계여단, 예전에 17 전차여단이었죠. 그리고 47 기계여단이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내에서도 가장 화력과 기동력이 강력한 부대인데 그런 부대가 방어선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곳에 들어왔다가 이 공수군도 격퇴당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약 3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여 명이 전부 러시아인일지 아니면 이 중에 북한군이 섞여 있을지 이것은 추후 전투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810 여단에서 붙잡혔던 한 러시아 병사는 북한군의 경우에는 사로잡히더라도 자신이 부랴트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810 여단 공세 부대에 북한군이 섞여 있었든 섞여 있지 않았든 어쨌든 작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러시아군이고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전술이 부재하고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이들의 지휘를 받아서 전투에 투입될 북한군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정면에 우크라이나군이 있고 공격을 해서 툭 쳐봤는데 확 뚫리면 이것은 매복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부터 많은 러시아군들이 경험했던 그런 교훈이었죠. 전쟁 발발 3주년이 다 되어서 거의 다 까먹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교훈을 알고 있는 지휘관들은 이미 다 죽었거나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무지성 돌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 전투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나오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북한군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도 쿠르스크 지역에서 계속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음 주에 관련 전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